오늘 제가 준비해온 얘기는 원래 이걸 해달라고 신청을 받았었고요. 여기에 맞춰가서 내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을 어차피 끼워넣어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삼천 환영의 공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다음에 삼천 환영의 공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회화와 조각에서, 그래서 예술작품이 어떻게 또다시 실제 공간으로 나가서 실제 공간 속에서 맥락을 갖게 됐는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했지만은 뭐죠? 엘그레코 같은 경우에는 삼천 시각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가 말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의 요소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오늘 같은 디지털의 의미는 아니고 분명히 시각적인 의미이고요. 일종의 광기, 시각적 광기에 비치는 환영의 세계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 속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디지털의 원조를 찾는다면, 그러니까 뭐랄까, 그 이중현실의 원조를 찾는다면 엘그레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리얼리티 개념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얼리티, 나라 시대마다 리얼리티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현세를 중시했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묘사가 나타나고, 중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중시했던 리얼리티는 우리가 보는 가시적 현실이 아니라 너머의 초월적인 현실이었기 때문에 가시적 현실의 묘사에 별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초월적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일종의 빛의 상징주의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다시 이제 르네상스에 들어와서 가시적 현실의 공간하는 게 예술적 문제가 됐다는 건 리얼리티 개념이 변했다는 거죠. 중세 사람들은 사실 항상 리얼리티에 대해서 이중의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의 원인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 그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어떤 세계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르네상스에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제 세계가 리얼리티가 한 겹이 되는 겁니다. 이중이 아니라 한 겹이 돼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유일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리얼리티 개념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할까 해요. 다시 말하면 디지털 가상의 공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아날로그 그 세계의 공간, 이것이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혼합 공간의 느낌이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미감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등등, 심지어는 나중에 정치적인 일이 변화하고 정치의 실자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 인터랙션 또 파타피직스라고 붙였는데요. 파타피직스는 뭐 사조 찾아보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패러디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메타피직스의 패러디입니다. 메타피직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형 이상 학이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된 번역은 형 이후 학이 되어있고요. 왜냐? 메타라는 건 넘어가 아니라 뒤라는 뜻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분류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제로 글을 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작을 분류할 때 이제 물리적인 자연에 관한 연구를 앞에 배치해놓고 피지카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피직스 쪽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뚜껑 감는 얘기를 뭐 이데아니 뭐 이런 얘기들을 뒤로 배치했는데, 그래서 메타피지카예요. 피지카 단어입니다. 오늘날 그 의미가 전이가 돼가지고 초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초월한 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형이상학이 되어버렸는데, 원래 그런 의미의 형이상이라면 파타피직스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적도 사전에서 메타는 뒤에라는 뜻이고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파타니까요. 파타피직스라는 학문은 사실은 까놓고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사이비 학문입니다. 가짜 철학이고요. 사이비 철학, 사이비 과학, 또는 농담으로서의 학문을 파타피직스라고 해요. 누가 만들었냐면 알프레드 잡이라고, 아실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죠? 이 사람 희곡도 지금 인터넷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프레드 잡이는 누구냐면은 1920년대에 실존주의자가 아니라 초현실주의자들한테 사상적 영감을 준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죽었으니까 초현실주의가 1920년대니까 초현실주의자들이 이 사람을 자신들의 사상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고요. 흔히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분위기에 극을 썼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파타피직스라는 학문을 창시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파리의
파타피직스 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꼴레주 드 파타피직가 몰려가지고 꼴레주를 만들어요. 근데 거기 회원들이 누구냐면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호암 미로라든지 피카소와 더불어서 스페인 기술 대표하는 사람이죠. 20세기 최고의 작가로 꼽힌 마셀 듀샹. 마셀 듀샹도 파타피직 협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입해 있었어요. 사이비 철학인데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외주니온에스코나 장주네 같은 사람, 아마 불문학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의 그 불문학 내에서 지위가 어떤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파타피직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회원은 아니었지만 파타피지션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포르케, 루이스 보르헤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시겠지만 포스트 모던의 사상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사람의 소설에서 그 단편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끼쳤고, 프랑스의 이 사람 책이 1960년대 말에 이 사람 책이 번역이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푸코리, 데리다네, 돌레즈니, 라카밍 이런 사람들 활동할 때, 막 사상을 형성할 때인데 아주 강하게 이 사람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음베르테,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보르헤스는 코르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베르테 에코가 쓴 장미 이름에 나오는 장미 수사의 모델이 됐던 그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서였고요. 도서관의 사서였고,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는데 이 사람 그 소설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어들이 언급이 됩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심지어는 중국 문어까지. 그 유명한 거 있죠. 중국 백과사전이 영화한 얘기. 중국 백과사전에 따르면 동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된다. 1번, 그 털을 미세한 모필로 그려야 하는 동물. 2번, 나타나면 꼭 접시가 깨지는 동물. 3번,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동물 등등. 이런 식의 많은 인용문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나오는 문헌들이 실제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가짜 인용이에요. 사이비 인용입니다. 석관화버립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과 더불어서 가상적인 인물들과 뒤섞여 있어요. 이 사람이. 일종의 농담으로서의 인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umberto 에코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당기사라 다룬 푸코의 추가 거기 굉장히 많은 라틴어 문헌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실존하는 문헌이 아니라 다 가짜입니다. 소금한테. 그게 이제 농담이죠. 농담으로서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최근에는 장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영감을 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이 사람 책이 나와요. 시뮬라크라 앤드 시뮬레이션이 있죠. 시뮬라크라 앤 시뮬라시온이라는 책인데 어딘지 기억나세요? 처음에 네오가 해커잖아요.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 팔죠. 그때 누가 벨을 눌러요. 문을 여니까 흑인 청년이 서 있어요. 그때 이제 네오가 책장에서 책을 하나 꺼내죠. 쫙 펼치니까 안에 프로그램 담은 거 CD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때 그 책이 바로 보드리아르 책이에요. 보드리아르도 자신의 평생 동안 파타피지션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파타피직스라는 건 뭐냐면 농담으로서의 철학, 농담으로서 과학인데 문제는 뭐냐면 농담하는 사람이 자기가 농담이라는 걸 알면서 아주 진지하게 농담을 해요. 읽는 사람도 그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 또 진짜로 받아들여주는 상태예요. 가짜면서 마치 진짜인 양. 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현실주의랑 왜 관계가 있는가? 파타피직스.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는 게 초현실주의의 포인트입니다. 초현실주의자도 뭐냐?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몽상의 요소를 찾는 게 그들의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로트르 야방이 얘기한 재봉틀 위에서 해븐에 위에서 재봉틀과 우산의 우연한 만남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요소는 다 현실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만남 자체는 굉장히 기괴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도 종종 있어요. 일상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오피스텔에 살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갔습니다. 11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는데 문이 촥 열리니까 두 남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리고 그 남녀가 탔습니다. 열쇠를 놓고 온 거예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서 문이 쫙 열리니까 아까 그 남녀가 탁 내려 이건 내가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제가 열쇠를 챙겨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가지고 문이 쫙 열리니까 그 남녀가 또 서 있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니까 섬뜩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객관적 우연이라는 거예요. 뭔가 운명처럼 이런 느낌을 주는, 사실은 하나의 우연이지만 뭔가 꿈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게 바로 소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상과 현실의 중첩, 일상과 몽상이 중첩된 그 상태를 즐기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현실에서 흔히 파타피직스와 비슷한 어떤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아실 겁니다. 각 학문 버전별로 다 있죠. 물리학, 생물학, 양자역학, 전자공학부터 온갖 방법이 다 있고 심지어 진중권 버전도 있고요.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보죠. 전자공학의 방법입니다. 코끼리를 로우 패스펙터에 통과시킨다. 그럼 고기리가 나온다. 고기리의 서큘러 라이프 시프트 연산으로 미고기가 된다. 미고기를 증폭비 5인, 넌 이것도 OPF에 통과시킨다. 그러면 숫자 5리고기가 된다. 이제 오리고기를 냉장고에 넣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사실 너무나 분명하죠. 농담이라는 게. 파타피스는 이것도 조금 더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할 때, 그때가 이제 파타피지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파타피직스 같지만 사실 파타피직스가 아닌 예들을 좀 들어볼게요. 비슷하지만. 이른바 이제 파라사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실제 과학은 아니고 뭐예요? 사이비 과학 또는 흔히 우리가 유사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신명술과 UFO였고요. 스피리티즘은 뭐냐? 과학의 방법으로 유령의 존재를 입증하고 유령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막 영매들이 손잡고 부신사바서 영혼을 좀 부르고 있죠. 근데 스피리티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 상대들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영혼의 존재를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게 하려고 사실 조작사진을 많이 사용하죠.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는 조작사진은 크게 두 종류일 겁니다. 유령사진 아니면 UFO 사진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타피직스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파타피직스는 뭐예요? 말하는 사람도 농담으로 얘기를 하고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농담인 걸 알고 있고 듣는 사람도 가짜인 걸 알면서도 마치 진짜처럼 받아들여주는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진지해요. 얘기하면 UFO 연구도 마찬가지죠. 지구,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우연히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별들이 있고 여기 왜 지적 능력을 가진 생물체가 있고 그들 중에 일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을 테고 그들이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비행접시를 타고 지구로 날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 사람은 그걸 진지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독자들도 그걸 진지하게 믿어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파타피직스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타피직스는 아까도 얘기했죠. 농담이에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17세기 그 바로크 작곡가를 기리는 기념사업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곡가인데요. 그 사람은 섹시하신 작곡가예요. 근데 어떤 기념사업회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17세기 그 작곡가,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데 누구냐면 그 사람 주장에 따르면 그 바하의 반계로 내려와서 어떤 손자쯤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불우한 사람. 널리 알려지진 않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기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곡을 씁니다. 17세기 품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곡을 발표할 때는 그 가상의 작곡가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기념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곡을 발표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곡이 발굴된다 이렇게 발굴된다 발표하고 그러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곡을 발표하는 걸 뿐 아니라 그 연주해서 CD까지 만들었대요. 그래서 공대에 와가지고 CD를 만들었는데 그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나가다가 탁 뒤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탁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딱 돌아보는데 눈물 한 마리 툭 떨어지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그분께서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사람 허구의 가상의 인물이라는 거 알죠? 아는데도 마치 먹어서 진짜 처음 행동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파타피지컬한 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연구 주제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연구 주제예요.
이 서버에다가 도구를 썼습니다. 엔젤 알산 웰피시 에너지 크랙에 대해서 미래의 가능한 에너지 원버스의 엔젤이라는 제목인데, 엔젤이라는 건 뭐냐면 UFO가 딱 착륙하고 떠나면 그 자리에 남는 하얀 실 같은 그런 거예요. 남는데요. 유콜로지 용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분명히 UFO의 동력원과 관련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를 연구하면 친환경 생태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뭐 이런 연구입니다. 이걸 아주 진지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좋아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건 엑토플라즘. DNA 아날리즈 폰 엑토플라즘. 엑토플라즘에 관한 DNA 분석입니다. 엑토플라즘이 뭐냐면 신명하게 해서 이제 영매가 귀신이 들리잖아요. 입에서 거품이 나와요. 그 거품 엑토플라즘이라고 해요. 그 거품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뭐가 되냐면 죽은 사람의 형상을 이룹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겁니다. 그 형상, 그 엑토플라즘 최초의 DNA 분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누구 거냐, 영매 거냐, 죽은 사람 거냐.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 게 있습니다. 노벨상인데, 이 아이주를 빼면 노벨상이 되죠. 이게 이제 노벨상 패러디상입니다. 아이주를 붙이는 이그노블이래요. 이그노블은 비천한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좀 이제 과학상이에요. 어떤 연구에 주는 상이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연구에 주는 상입니다. 그 뭐냐면 참 뭐랄까 좀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한 연구들 있죠.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재채기 할 때 이제 재채기에 코끼리의 풍속을 측정하는 연구라든지 이런 게 이제 2010년 생물학 분야의 수상작의 동굴박쥐 구강성교에 관한 연구라는 거고요. 인도의 어느 수학자는 인도 전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도 코끼리의 피부 표면적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았고요. 한국 사람도 하나 받았어요. 발병령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개벼룩보다 고양이 벼룩이 더 높이 뛰는 이유에 관한 관찰.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이거는 뭡니까? 연구, 방법, 절차, 논문 발표까지 완벽하게 과학이에요. 완벽하게 과학입니다. 근데 다만 뭐예요? 주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상식이 열리면 또 와서 상도 받아요. 수상소감 다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3년 후에 노벨상 받았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삐딱하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삐딱하게 도망하는 사람들이 업적을 내는 법이죠. 그래서 이그 노벨상도 파타픽스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과학상이에요. 다만 뭐예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농담을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진지해요. 본인은 농담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재채기, 풍속이 얼마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걸 얼마나 끔찍하게 됩니까?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 주관적으로는. 자, 발명의 연구에서 좀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진도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진도라는 게 진기한 도구죠. 그래서 애 옷에다가 쇼를 달아놓으면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돌려서 할까 이런 겁니다. 이 진도구의 정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 한 가지 문제점을 분명하게 해결해 줍니다. 다만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서너 가지 문제를 새로 갖게 되는 그런 거고, 쉽게 말하면 발상을 기반한데 실용성은 전혀 없는 도구고요. 영감으로서의 발명입니다. 그래서 다음 걸 좀 물어보죠. 이런 거 아시죠? 얼마나 편하죠? 지하철에서 졸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있다는 게. 여기 또 헬멧 버전이 있어요. 공사장 헬멧인데 딱 머리 끈을 딱 하고 그 헬멧 뒤에 끈이 달려있고 끝에 이제 공파키 있죠. 이렇게 진공. 그래서 지하철에 앉아가실 때 딱 앉아서 고정대지에 올랐다 지하철 유리창 있죠. 거기다 딱 하면은 이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 헬멧에는 행선지가 쌓여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띄워줍니다. 그런 거라든지. 요거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짜장면 같은 거 먹을 때 튀잖아요. 안쪽에 이렇게 놓고 이게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휴대용 주차장이요. 현대 주차장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주차하세요. 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끈을 쫙 치면 어디든지 그냥 현장에서 즉석에서 주차장으로 딱 걸거나 그런 발명품입니다. 제가 이거 존재를 1990년대 중반에 이 진동이 사이트를 존재를 알았죠. 그래서 또 사이트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회원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회원이 되고 싶어서 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원이 되려면 진동을 하나 발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명한 게 뭐냐면 무드 메이커라는 겁니다. 영화나 연극이라는 얘기를 보면 딱 무드 잡는 장면에서 음악이 그렇잖아요. 현실 공간에 음악이 안 흘러요. 그게 불편해서 이제 외장 스피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음악이 나오는 무드 메이커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실제로 제작해야 돼요. 제작을 해서 설계도와 함께 완성 사진까지 보내야지 회원 자격이 됩니다. 제가 이 여행 것까지 쩔지는 않아서 최근에 또 하나 이제 발명하고 싶은 진도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리모컨 파인더. 아니 리모컨을 방에서 엎어지는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리모컨 파인더라는 걸 만들면 참 괜찮겠다. 딱 하면 어디 있는지 리모컨이 알아서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거. 오케이. 자, 파타 피직스가 뭔지 알았어? 예, 그러면 이제 파타 피직스의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이제 상상력, 그러면 주로 상상력을 대표하는 건 은유의 능력이에요. 은유라는 건 A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르면 A와 B라는 전혀 다른 사물 사이에 불현듯 유사성을 찾아내는 능력이 바로 은유입니다. 그때 그 은유가 효과적이려면 그 A와 B라는 사물이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은유가 효과적입니다. 은유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파타포라는 건 뭐 역시 사전시사고 안 나옵니다. 신조어니까. 메타 파타죠. 파타포라는 것은 파타 피직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독창적인 상상력이에요. 뭐냐? 여기서는 은유와 현실이 중첩됩니다. 여기서 떨어져 있죠. 은유는 그냥 비유에 불과하잖아요. 그녀는 한떨기 꽃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그녀가 식물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죠. 그냥 비유에 불과하죠. 그대의 눈은 호수다 라고 할 때 정말 그대의 눈이 누가 H2O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파타포에서는 이게 중첩이 되어버립니다. 파타포 상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파타피지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은유가 뭐냐면 체스나 장기 같은 거예요. 체스나 장기는 뭐의 은유입니까? 바로 전쟁의 은유죠. 하지만 전쟁터와 체스판은 완벽하게 달라요. 하나는 비유에 불과하고 은유에 불과하고 또는 시뮬레이션에 불과하죠. 전쟁터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죽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살이 타고 등등 워낙 차이가 납니다. 파타포는 뭐냐? 이게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독일군 병사하고 미군 병사가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게 바로 파타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타포적인 상상력이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봤냐? 해리포터. 해리포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해리포터 입방에 들어가서 체스의 말들을 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체스라는 건 결국 가상이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냐? 현실의 인간들이 현실의 신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중첩이 되어 있죠. 이게 전형적인 파타피지컬한 상태예요. 파타포 상태예요. 재밌는 건 뭐냐? 이런 파타포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이런 한 100몇십 년 거슬러 올라가요. 최초로 본 상상력을 낸 사람은 누구냐? 그 유명한 루이스 캐럴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게 이제 거울디 앨리스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거울디 앨리스에 보면은 앨리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결국은 체스판으로 들어가죠. 그 이상한 나라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들판이 체스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붉은 여왕과 흰 여왕을 만나죠. 역시 체스판의 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스토리의 마지막에 왕관을 써요. 앨리스가. 그럼 뭐냐? 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서양 체스의 규칙이에요. 폰이라고 하죠. 졸. 폰이 한 칸밖에 못 움직이는, 한 칸씩밖에 못 움직이는데 대부분 다 잡아먹혀요. 가기 전에. 근데 얘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상대편 라인의 마지막 라인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뭐가 되냐면 퀸으로 변합니다. 규칙상으로요. 그러니까 졸이 졸지 차가 되는 거죠. 그런 모티브를 사용한 그런 스토리텔링이고요. 실제로 그때 그 스토리 자체가 뭐였냐면 장기판에 특수한 기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장기들 때. 그 복귀할 때 사용하는 어떤 기보가 있는데 그 기보를 그대로 스토리텔링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앨리스가 자기 신체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기 판 속으로 들어가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허구와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 노는 겁니다. 그리고 앨리스는
장기판 속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 제가 카드의 병정들한테 쫓겨 다니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분이 유명한 장면이죠. 카드의 병정들이 뭐 하는 겁니다. 장기코드가 빨간색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는 유희, 그 놀이죠. 그 가상. 카드와 체스놀이라는 가상의 상황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 입장한다 라는 거야. 여러분은 뭐가 떠오를 겁니다. 뭐예요? 요즘 컴퓨터 게임하는 게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게임이라는 건 비디오 게임도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그런 현상을 벌써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게임 회사가 딱 떠오르는 회사가 어디죠? 일본의 뭐예요? 닌텐도잖아요. 닌텐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게임 콘솔의 10개 중에 4개가 닌텐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닌텐도가 그 화투 만드는 회사예요. 1890년대 창립됐는데 화투를 만들다가 1950년대에는 이제 뭐 이거저거 다 하더라고요. 요식업도 한번 손대보고 러버들도 있었대요. 닌텐도 슈퍼마리오가 다 먹고 나오는 섹시하게 하다가 이제 안 되고 1970년대 우연하게 이제 비디오 게임이죠. 우리가 손을 댔는데 그게 이제 빅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회사가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게 제 기억에 따르면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컴퓨터 게임, 비디오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뭐 탁구죠. 이거는 뭐예요? 탁구대의 은유입니다. 탁구대의 비유죠. 사실 가상의 탁구대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은 가상과 현실이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돼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공이 오가는데 실제로 신체는 뭐만 움직여요? 뭐만 움직여요?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때요? 닌텐도 위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닌텐도 위로 테니스 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마 온몸을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가짜지만 마치 못치는 거예요. 진짜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메타포가 아니라 뭐로 변한 거예요? 카타 버전으로 인터페이스가 변한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닌텐도 위를 가지고 막 테니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옆에서 봐요. 어떨까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딱 그 초인수주자들이 왜 파타피직스를 좋아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뭐예요? 현실 위에 뭐예요? 이 몽상이 중첩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본인은 거기서 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조금 실제로 뭐예요? 가끔가다 길바닥에서 미친 사람 봅니다. 오늘 저 며칠 전에도 봤는데 어느 아줌마가 혼잣말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게 뭐예요? 이른바 핸즈풀이죠. 전화를 하는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혼잣말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 상황이 있겠죠. 우리가 볼 때는 뭐만 보여요? 가상의 상황은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니까 미친 겁니다. 실제로 그 대학 다닐 때 웬만한 대학 가면 항상 또 미친 사람이 하나씩 있었어요. 바바리코트 있고 미친 사람이 있죠. 고대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서울대학교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바바리코트 있고 항상 중얼중얼 혼잣말을 해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다가 갑자기 학생들한테 딱 접근해가지고 아 제가 지금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데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 연구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200원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피했죠.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가지고 정말 200원 한번 줘봤대요. 딱 그래서 200원 딱 줬더니 반응이 뭐냐면 탁 돈을 갖고 하는 얘기가 근데 이 돈으로 태양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가 시적이다 역시 모든 시신은 관계에서 나온다. 초인수주의 문제가 또 한 번 입증된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를 끼어들어요. 야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태양이 말이야. 하늘에 있는 태양이 아니라 그 담배 태양 아니야? 250원이잖아.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혼잣말 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세미나에서 발표하거나 아니면 뭐 연구원들끼리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 눈에는 이제 안 보이는 거고 바로 그 중첩된 상태고 광인의 상태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하죠. 오늘날 디지털 문화가 결국 뭐예요? 리얼리티가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중첩된 리얼리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버추얼 리얼리티가 있고 한편은 여러분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했죠. 중첩시키는.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육체 자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운동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 넘어가는 거 그게 아마 DDR 있잖아요. DDR. 옛날에
게임은 이것만 했는데 몸몸 움직이는.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든지 이런 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상이지만 완벽하게 칵핏이랑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칵핏이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비행을 하죠. 그래서 개인 면접 딴 다음에 커머셜을 따요. 상업용 면접까지 하다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면 20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트 엔진 같은 거 하려면 이거 한번 교육용으로 이걸 띄울 수는 없거든요. 연료비가 한 번 띄우는데 연료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안에서 다 처리해버려요. 끝내기.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가짜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진짜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조건을 다 가장 악조건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00%, 150노트 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는 기기가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실제로 비행기는 이렇게 안 민감하거든요. 대충 한데 이건 조금만 하면 엇나가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주로 이제 코스 따라서 비행기 경로가 다 있거든요. 코스 따라가는 걸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나와 있는 그 모양 그대로 되게 되면 연료 소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훈련을 하고 이걸 했는데 가끔가다 이걸로 저 착륙도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비행 시간이 초능력이 150에다가 세스나 150도 150시간 300시간입니다. 세 번 시도해서 2번 추락했어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는 애들은 실제로는 뭡니까?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보니까 시뮬레이터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동호회. 우리는 20시간 하는데 걔는 2000시간이래요. 엄청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차트 같은 거 우리 안 사거든요. 우리는 몇 장 다른 애들인데. 얘는 취미로 하는데 차트 다 사놨더라고요. 다운로드 받고 하나 사가지고 제프슨 차트가 비싼 데다 사놓고. 그래서 미국에서 두 애가 젊은 애 둘이서 한 번도 비행기를 몰아본 애들이 없고 몰아본 적이 없는 애들인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동호회 애들입니다. 애들이 지방공항에 있는 에어버스 딱 탈취해가지고 끌고 올라가서 한 바퀴 걸고 내서 착륙했어요. 그리고 잘 잡혀갔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가짜를 진짜처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시뮬레이션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실제의 비용들 또는 위험들 이걸 많이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지 오락만이 아니라 모양이죠. 실생활에서도 이제 파타피지컬한 인터페이스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아마 여러분 이런 인터페이스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장면이죠. 탐 크루즈가 센서가 달린 작가를 화면 끌어당기고 허공에 화면이 생기잖아요. 확 하면 화면이 밀려가기도 하고 확 하면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되고 나가잖아요. 이게 인상적이었던 건 왜 그랬냐면 보통 SF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스캔 미, 한 다음에 저쪽으로 쥐하고 났다가 스태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직근 기술로는 양자 하나, 요만한 입자 하나 옮겨놓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직근 기술로 전용도로 세포 하나 옮기는데 10만 년이 걸린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옮기려면 이게 사실 원자 핵분열이거든요. 그래서 원자 폭탄 10개 해당하는데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근미래라서 near future라고 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대충 랩에서 개발되는 것에 비해서 4, 5년이 뒤진 겁니다. 지금 랩에서는 우리가 4, 5년 후에 쓰게 될 것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MIT 랩에다 니들 랩 수준에서도 4, 5년 앞에 나올 걸 한번 써. 아이디어를 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미 10년 됐죠. 이 영화는 언제 얼마 됐습니까? 3년 전이니까 테이블보디 벌써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상당 보면 여러분 그 아이패드 있잖아요. 아이폰 이렇게 밀어서 배제하고 이렇게 화면 넓어지고 다 이미 시전이 된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이 디지털은 가상이잖아요. 근데 마치 아날로그의 대상처럼 해줘요. 스칸 넘어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비교해보세요. 옛날 도스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파일 하나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지금은 어때요? 오피스에 들어가 윈도우 오피스에 들어가서 폴더 꺼내고 파일을 열어서 필요 없으면 어디다 집어넣어요? 슈통에 집어넣잖아요. 옛날 도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delete A 명령을 다 써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냥 다 손으로 갖다 넣으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자책 같은 거는 책장 넘기면 쓱 하고 넘어가는 소리 들려요. 이렇게 넘기잖아요. 마치 아날로그 디지털 가상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아날로그처럼. 이게 왜 편하냐?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아날로그 세계에서 하던 그걸 갖다 그대로 연장시키게 되면 그런데 디지털 인터페이스도
별도의 교육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렇게들 하죠. 그래서 아마 디지로그라는 말, 이호령 선생은 뭐 어떤 의미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인터페이스는 그거예요. 디지털이지만 마치 뭐처럼 안 한다고 대상처럼 이렇게 간주하게 하는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 자체가 파타피지컬해진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아시죠? 맥주 마시는 거. 저는 사라지죠. 가짜지만 마시는 거죠. 진짜처럼 이런 거죠. 자,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부터 이런 이미지에 익숙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같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체험이라는 게 주로 이미지 체험의 패러다임이 영화 아니면 텔레비전이었어요. 영화나 텔레비전은 어떻게 되냐면 일방적으로 스토리가 주어지고 우리는 막 운명처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지를 보면 그러니까 일단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관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게임을 하고 태어났을 거예요. 이미지를 보려면 달려들어서 조작하려고 들어요. 완전히 다른 체험이죠. 가짜와 진짜 이런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타피지컬 인터페이스는 결국 뭐예요? 가짜를 마치 진짜처럼 대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얼리티에 대한 감각 자체가 달라지는 젊은 세대와 그 오래된 세대 사이에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끔가는 세대 차이가 이제 복수 같습니다. 제너레이션 갭이 발생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 현상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잠깐 르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르푸는 불어로 이제 광우란 뜻이에요. 미칠 광자에다 바보, 어리석을 루자 쓰면 미친 바보란 뜻이죠. 옛날에 궁정 광대 아시죠? 궁정의 광대, 왕한테 막 왕이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왕한테 욕을 해도 되는, 왕을 조롱해도 되는 특권을 주었던 게 바로 광우죠.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웬만한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게 바보였어요. 우리 동네도 바보가 있었거든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바보라고 불렀어요. 네. 나이는 20살 넘었는데 우리랑 같이 딱지치기야 구수치기래요. 왜냐하면 정신연령이 우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신체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딱지치기야 구수치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완전히 우리 딱지 다 따먹었어요. 막 이러는데 걔는 어땠냐면은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걔랑 놀아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걔랑 있으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한테 지나가면 시켜요. 야, 바보야, 저 아줌마한테 가서 뽀뽀 한번 해봐. 신나가 그리고 정말 아줌마한테 뽀뽀를 합니다. 걸어간 아줌마한테 뿅! 하면 아줌마가 비명을 쫙 지르겠죠? 그러다가 딱 보니까 바보잖아. 그냥 씩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활력소예요. 공동체에서 삶의 활력소. 아무 문제 없이 같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많던 바보들 다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안 태어났을까? 그 후로? 어디 갔을까요? 지금? 분명히 어디 가방왔을 거예요. 뭐 한다고? 치료한다고. 근데 과연 저게 치료할 병인가? 그다음 치료가 가능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히 같이 살아도 될 사람을 조금 가두는 겁니다. 뭐의 이름으로? 이성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가 미쳤냐라는 거예요. 이성이 미쳤다라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미셸 푸코의 주제입니다. 광기의 역사님 이런 것들 보면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는 것, 특히 이성이다, 그 다음에 이건 반이성이다, 광기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광기라는 거죠. 이성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타로 단체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저 광우입니다. 소명한 컬미하고 홍대 불굴이고요. 아시죠? 여러분들? 홍대 사거리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제가 갔죠, 또 여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나더라 모든 얘기라고 하면서 저도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올 스탠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의자가 아니라 애들이 그냥 딱 빡빡하게 통째로 완전히 그냥 꽁치 통째로처럼 그냥 꽉 들어앉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더라고요. 허경영 난리 났어요. 허경영을 영화하면서 펄쩍 뛰고 있는데 제가 이 나이에 또 같이 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집고 뒤로 막 가도 뒤에 조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갔더니 정말 그 자리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70대 뭔가 할아버지들께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주 느낀 바가 있었죠. 이거다. 대한민국에서 20대와 70대를 한 장소에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분이다. 왜냐? 호경의 존재 자체가 파타피지컬하기 때문에요. 중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한테는 허경영이 뭐냐면은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인데 차원이 다른 개그맨입니다. 옛날에 광어도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당도 그렇죠. 세순무하고 강신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광어도 두 종류가 있었는데 천연광대하고 세습광대가 있어요. 세습광대는 미친 게 아니에요. 미친 척하는 겁니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연기로서의 바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개그맨들은 다 이 세습광대들이에요. 그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중학생 이상을 웃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중학생 이상의 모든 사람을 웃길 수 있다는 건 보통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거고. 신용래 같은 사람도 영화를 못 만들어서 그렇지, 이 사람 바보는 정말 천재작가입니다. 알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천연광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광어예요. 광대거든요. 새로운 개념의 개그맨이거든요. 이건 왜냐면 존재론적 개그거든요. 이 사람은 천연광대예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 알죠?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흉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연기로서의 광어가 아니라 개그가 아니라 그 존재로서의 실존으로서의 개그. 이게 이제 허경영 현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70대 할아버지한테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에요. 이런 개그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개그 차원이 다르죠. 뭐 축지법, 공중부양 이런 개그 누가 했습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그인데 본인은 개그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존재조나 이런 거. 근데 그 70대 할아버지한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아주 진지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거든요. 해물지공 활자가 됩니다. 경제공화당의 총재님이시고요. 세월운동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갖고 오신 분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이면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대통령과 결혼까지 할 뻔한 분이에요. 거기 계신 할아버지들한테 이분은 뭐냐? 총재님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선거운동 하기 전에 기타금만 4억이에요. 왜? 전국에 공보물 보내야겠죠. 그 돈을 갖다가 할아버지들이 모아주시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들이냐? 공화당 라인이에요. 지금 한나라랑 새누리당 얘네들 보수가 아니야. 쓰레기들입니다. 진짜 보수는 역시 박통 라인으로 쫙 내려와요. 진짜 보수예요. 그 바로 자기들 진짜 보수겠죠. 근데 그 라인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4억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갔느냐? 그때 허경은 엄청나게 유명했잖아요. 한참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분들이 온 겁니다. 우리 경제공화당의 미래가 밝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드디어 박통을 나가주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다니 하고 이제 와서 봤는데 이게 그 젊은이들이 허경영을 좋아하는 그 코드가 일반적으로 유권자가 정치인한테 보여내는 코드가 좀 다른 거야. 상당히 난감해 하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첩되어 있는 게 바로 허경영의 그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 눈을 바라봐. 내 이름을 불러봐. 그럼 재수가 좋을 거야. 재수가 좋아할까 스마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좀 성실한 사람입니다. 전화를 걸잖아요. 다 받아서 딱 한마디 해줍니다. 허경영이라는 한마디를 해줘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재수가 좋아져요. 모든 게 잘 풀립니다. 이제 공연 끝났는데 계속 전화 옵니다.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허경영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모든 전화를 받아준 허경영 씨가 막 사랑스럽고,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다 전화질을 하는 젊은 애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좀 놀아도 될 뻔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내 이름을 불러봐, 내 눈을 봐라. 그럼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이거 미신이잖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걱정하는 적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전문가들이 뭐 의견을 불편하지만 대체로 이런 현상이 확산될 경우에 젊은이들 사이에 심리적 의존 증세가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대한민국 전문가들의 수준입니다. 어떤 젊은 애들이 그러는 건 뭐예요? 허경영이 가짜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알면서 뭐예요? 진짜로 믿어주는 척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판소리 할 때 추임새 넣잖아요. 뭘 쓰자왔다. 놀아봐 이거잖아요. 근데 얘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 기자인데 마지막 문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허경영을 연호하면 정말 로또 1등에 당첨될까? 이거예요. 또라이. 대한방송도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 가짜면 가짜죠. 왜 가짜를 믿어주는 척해. 이게 생각이 발상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막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럽게 기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모자라는 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문가라는 애들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TV에서 또 찾아왔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왜 젊은이들 홍명한테 열어가냐. 내가 이 얘기를 다 해줬어. 메타피직. 알고피직. 그 얘기 다 듣고 가서 한 마디도 안 나와. 어차피 PD들은 딱 자기들이 쓸만한 것만 계속 유도 질문해서 그만 딱 나오고 그것만 딱 내보내거든요. 나중에 딱 보니까 폭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허경영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뭐 수총각이면 그래서 정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늘을 먹는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감춰놓은 자식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난 기껏 시간 나가지고 인터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 PD 녀석이 PD 되느라고 PD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놀질 못해서 제가 좀 멍청해진 겁니다. 근데 또 그걸 읽었나 발끈해가지고 따옴표 붙여서 멍청한 PD가 진정만 선생님께 한 말씀 올립니다. 올려라. 그랬더니 기어이 2탄을 만들어서 나머지 PD를 다 폭로할 거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폭로하라. 그럼 다음에는 이제 포항공대사 그다음 카이스트 교수님 이쪽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 탁 해가지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결론. 여러분, 공중부양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뭐 똑같은 겁니다. SNS는 그것이 알고 싶다. 크리스마스 특집을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 산타는 실종하지 않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드를 이게 없는 겁니다. 허경영이 사실 거짓말 하죠. 근데 거짓말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거짓말.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는 척 하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 갖고 있는 파타피지컬한 태도거든요. 가짜지만 마치 못처럼 진짜처럼 진짜로 거짓말을 해야 대충 이런 수준입니다. 우리 아까 했죠? 이거 사진 조작 아닙니다. 합성 아니에요? 원래 딱 보면 무슨 자리냐면 여기 원래 노태우씨 자리거든요. 이분이 저 화장실 간 사이에 잠깐 지금 이분 홈페이지에 요것만 올라와요. 요것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나이 세대는 이 자식 왜 사기쳤나 뭐 이런 거잖아요. 젊은 세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세대를 찾아내요. 야 끝내준다 막 이런 다음에 위에다가 너 자식 왜 속였어 이게 이렇게 안 합니다. 속아주는 척해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 다음에 근데 결혼은 언제? 이렇게 이게 이제 농담의 코드거든요. 바로 그거죠. 사람이 이제 뭐 거짓말 해봤자 뭐 이런 거 유엔 공부를 한반으로 옮기겠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내가 부시를 만났다. 박근혜도 만나기 힘든 기분인데 그렇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잘해야? IQ 430 이거 굳이 검증해야 됩니까 이거? IQ 테스트 용지 주고 굳이 이런 거 검증해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방송이 딱 나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전문용어로 슈필페어더라고 그러죠. 허머로데스 보면 그런 거 나오나? 슈필은 놀이에요. 그다음 페어더라고는 뭐냐면 페어더라고의 독일어로 망치다라는 뜻입니다. 슈필페어더라고는 분위기 깨는 거. 왜? 여러분 술 잘 먹고 있는데 한 번 이상하게 막 흥분했잖아요. 분위기 깨졌죠. 그 다음 다시 사과를 안 사나요? 안 삽니다. 한 번 깨진 분위기. 제가 볼 때는 석경님 가서 한 2, 3번 더 놀았어도 되는데 분위기 깨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던 차에 한 분이 나왔다 하셨어요. 이게 이제 보온 안상수 선생이라고 이분이 자가 행불이죠. 군대 가야 10년 동안 행불이 돼가지고 군대 안 가시고 그리고 보온 안상수 선생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연봉도 포탄 터졌을 때 그때 그 사건이죠. 보세요.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이게 70mm 같고요. 이게 국사포구나. 근데 이 상표부터 보면 이거 포탄 아닌데 이거 포탄 아니에요. 보온병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가장 웃긴 사람은 안상수 선생이 아닙니다. 보온 선생이 아니라 더 웃긴 사람이 있어요. 요분이거든요. 요분이 한나라당의 당시 한나라당의 황진학 의원이에요. 이분이 포병 삼성 장군입니다. 3스타 별이 삼성에다가 벽과가 포병이에요. 그래서 보온병 들어가자면 이게 70mm고요. 이게 120mm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웃겼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웃긴 게 있어요. 뭐냐? 아니 왜 탄피가 탄착점에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북한에서 쐈으면 그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도피는. 북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옆으로 내려왔습니까? 폰을 하면 간 거지, 지금. 이분이 가장 웃긴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 개코드가 워낙 높아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뭡니까? 보온병에만 다 꽂혀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제가 볼 때 이분인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모든 명예를 안항 선생이 가지고 가신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보은 선생이 저랬을 때, 네티즌들은 저 사람 욕하느냐? 절대 욕 안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가 안항수 대표님 제가 사퇴하지 말아주시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내년 대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만두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선거의 모든 책임은 이런 것 같아 있습니다.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안상수 선생님이 사퇴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퇴 반대 청원합니다. 1786명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얘들은 진짜로 안상수를 정말로 존경합니다. 아니죠. 근데 마치 뭐예요? 존경하는 척하는 거죠. 따로 이게 파타피지고 애들의 놀이문화입니다. 가짜이지만 진짜예요. 자, 그리하여 제프리 셔라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호주의 미디어 아티스트고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많은 VR이나 아니면 AR이나 많은 장치들이 이 사람의 이제 미디어 실험을 통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미디어 아티스트는 어떤 기기가 나오면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지를 미리 펼쳐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어렵습니다. 미래의 인류는 파타피직한 종이 될 것이다. 왜? 세계가 어떻게 돼요? 그냥 리얼리티만 있는 게 아니라 한편은 버추얼 리얼리티, 한편은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혼합되어 있는 거죠. 애들도 리얼리티에 대한 태도가 중첩된 태도로 가짜지만 진짜처럼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에서 파타피직스라는 것은 과거에는 초현실주의자들이 예술 원리를 추구했던 것이 오늘날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가 되어버렸고 그에 따라서 애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현실을 보는 태도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세 사람들이 현실을 항상 이중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도 뭐예요? 현실을 두 겹으로 보는 거죠. 한편은 그냥 리얼리티 한편으로는 아날로그 세계가 있고 또 한편은 거기에 중첩되거나 겹쳐지는 버추얼 리얼리티 또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디지털의 층위가 중첩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양가적인 태도를 갖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결국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미디어는 의식을 제일 좋아한다 해서 인간의 의식도 미디어와 더불어서 공증화합니다. 그러니까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가 넘어갈 때, 문자문화에서 또다시 영상문화가 넘어갈 때 그럴 때 그 의식 구조 자체가 재구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건 인간에 대한 흥미라고 할 때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인간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한편으로 세계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그것에 상반자인 인간이 어떻게 변하느냐 뭘 매개로 세계와 인간을 매개한 게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매개로 그 미디어가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토닥만드는 그 미디어 사용해서 인간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탐구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더 나가보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좀 넘어가보죠. 완전히 다른 정치적 의식을 갖는 겁니다. 산업사회하고 정보사회는 완전히 달라요.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가 내가 볼 때 1960년대 이후로 최소한 1960년대 이후로 서구에서 이른바 레이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죠. 후기 자본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그 자본주의가 생산적 자본주의에서 소비 자본주의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전만 해도 노동자 그러면 아마 프롤레타리아트가 떠올릴 겁니다. 파업하고 혁명한 프롤레타리아트. 오늘날 60년대 이후는 노동자 그러면 소비자예요. 체제 수능적입니다. 소비자고. 이런 거죠. 소비자본주의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산업혁명하고 정보혁명이 좀 다르죠.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가, 기본적인 상수가 기계부터 만들어요. 기계가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뜯어고쳐요. 그 다음에 맞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인간 생체를 어떤 무기물에 뜯어 맞추는 거죠. 유기체를 무기물에 뜯어 맞춥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기계적인 동작을 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쪽에 되게 분산을 나와요. 네. 인간 직업군 중에 가장 기계적인 게 누구예요? 사고나 행동이 군인이거든요. 네. 뜯어 맞춥니다. 근데 이제 정보화사회는 반대입니다. 디자인 원리가.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상수예요. 거기다가 뭘 맞춰요? 기계를 맞춥니다. 기계를 던져서 흔히 우리가 에거노믹스라고 하잖아요. 생태 디자인, 생체공학적 디자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쓰기 쉽게.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디지털 기기지만 사실 우리가 아날로그 현실에서 아주 자연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파타피지컬한 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식도 변하고 그래서 정치의식의 새로운 측면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새롭게 등장한 정치의식은 옛날에 산업화 시대의 정치의식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개발의 정치와 저개발의 정치를 구별하고요. 저개발의 정치는 생존으로서의 정치고 투쟁으로서의 정치입니다. 지금도 밀양 손정탑 이런 거 있잖아요. 저개발의 정치, 살벌합니다고. 그 쌍용차 이런 거 있죠. 살벌하게 싸워요. 근데 예컨대 옛날에 탄핵반대 미소리 소순이 촛불 집회 이건 어때요? 거의 문화행사죠. 그거 바로 또 유희로서의 정치입니다. 그게 바로 과개발의 정치. 이게 섞여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뭐 산업사에서 정부화사로 넘어갈수록 이 정치의식 자체도 정치 투쟁도 옛날 생존, 극한 투쟁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슬슬 오락적인 그 문화행사처럼 비슷하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죠. 그걸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아니라 촛불 집회예요. 촛불 집회를 원조가 누구냐? 실제로 이분입니다. 야간이죠? 네, 야간이죠? 불법입니다. 이분인데 재미있는 건 촛불 집회 때 선생님이 바로 요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촛불 집회에서의 핵심 영역은 뭐냐, 인터넷이 모바일이 된다는 게 중요해요. 와이브로라고 했을까 그때? 와이브로라고 해서 인터넷이 옛날에는 왜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VR에서 AR로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인터넷 가상에 접속하려면 어디든 하드웨어가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겁니다. PC 앞으로 가야 돼. 또는 PC방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라도 가상을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라도 방송이 가능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넘어가는 과도기 그 정도에서 터진 게 바로 제가 볼 때 촛불 집회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촛불 집회에서 이것 없었으면 촛불 집회가 그렇게 뭐랄까 확산되기가 힘들었어요. 이 기술 아니었어요. 재밌는 건 이제 혼자서 다 하고 저렇게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마이크로 방송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혼자 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걸 했었습니다. 잘 나갔죠? 어떤 제가 강원 대통령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딱 갔는데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맨날 보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노동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집회 나가 맨날 모든 애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야 너 뭐하냐고 보고 인천에서 뭐 노무사해, 난 어디 노조에 있어, 어디 정당에 있어 이런 완전히 다른 주체들인데 여중생들이 나와요. 여고생 아니면 또 유모차도 나와요. 어머니들 그 다음에 뭐 가슴 파인 이런 가슴 파인 티셔츠에다가 카이신 아가씨가 MB 아웃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정치적 보고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나가자. 나갔는데 이제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가는 당연히 모르고 가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안했던 게 광야에서라는 노래는 좀 알 것 같아서 부르자 그랬더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뭘 불렀냐. 윤도현 아리랑 누더라 오피스 코리아 이걸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석구석에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담배 피면서 와 정하기 되게 힘들다 이랬죠. 완전히 다른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모르겠다. 일단 우리도 그럼 하자 뭘.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딱 보면 전형적인 이게 인터넷이잖아요. 디지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딱 보면 우리가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 매체를 흉내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전형의 방송 중계 보시죠. 카메라 고정시켜놓고 부스 차려놓고 뭐 하고 있어요. 섭외를 해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인터뷰하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비디오 가능성을 충분히 보는 게 아니라 올드비디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리미네이션으로 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방송하자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네티즌들이 갑자기 집회가 9시에 끝났거든요. 보통 9시에 딱 끝났는데 길바닥으로 갑자기 도로로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방송을 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로 튀어나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상황 아직 안 끝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는데 갑자기 스텝 중에 하나가 야 일단 들고 뛰자 그러는 거예요.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트북이고 우리 3인 입주였어요. 카메라하고 제가 마이크 들고 노트북에 이게 또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는 무선인데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셋이 같이 다녀야 돼요. 하나의 원시적이었죠. 어쨌든 그걸로 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 고전적인 의미의 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전적인 의미의 시위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제가 그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모든 걸 대본을 말했어요. 마스크가. 하지만 이제 그 밖에도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네티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미디어 포맷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재밌는 건 뭐냐 그 동시 접속이 500명밖에 안 됐어요. 서버를 돌리는데 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방송을 해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사람은 5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얘들이 딱 나가서 뭘 하냐면은 한 사람이 나가서 아프리카에서 방을 찾잖아요. 그럼 그 밑에 200명이 돼요. 그러니까 500 곱하기 200이니까 동시 접속이 10만이 되는 겁니다. 졸지. 그게 방에 갇혔어요. 이걸 우리가 조직한 게 아니라 얘들이 네티즌들이 알아서 조직을 해요. 아프리카 가서 방 차릴 테니까 나한테 그걸 정보권을 달라. 그래서 방을 타는데 거의 다 찼습니다. 이게. 그 동시 접속이 거의 10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뭐냐면 하이라이트가 또 이렇게 편집이 돼요. 그게 또 놀아요. 돌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때 대충 누적 접속자가 보통 하루에 40만에서 50만 사이였거든요. 들어와서 보는 게. 그런 거 웬만하면 공중파입니다. 지상파입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그때 이제 일반 TV 시청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일반 TV 시청하고 그냥 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TV 시청이 있으면 모니터성으로 보니까 디지털이니까 밑에 채팅창이 뜹니다. 그 채팅창에서 그냥 방송 소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주문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주문이 나한테 핸드폰으로 날아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 누굽니까? 수석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누구세요? 이렇게 바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망치도로 설치는 사람 좀 알려주세요. 아, 나 이거 뭐 하시는 거야? 카메라 돌려. 폭력적인 장면을 가능한 안 보여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터뷰하고 있으면 나라 어디 제보가 야 지금 사치통으로서 붙었대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럼 바로 차 타고 사치통으로 갑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 패널이 되는 거예요. 게임에 컨트롤 패널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넣으면은 바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내가 그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아바타예요. 내가 그들이에요. 자기들이에요. 완벽한 동일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제가 한번 이제 경찰에 끌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동안 딱 끌려가서 방송하다 끌려갔는데 그날 후원금이 엄청 쏟아진 거예요. 저는 훈방됐어요. 방송하러 왔으니까 훈방됐는데 다음날 나갔더니 막 원망이 막 기본적으로 들어갔으면 48시간 채우고 나와야 돼. 금방 나오면 뭐하냐. 딱 나오면 후원금 끊기더라고요. 왜 그 후원금을 많이 보내줬구나. 간단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꽝 하고 캐릭터가 죽은 거야. 열받잖아요. 막 보내주는 거예요. 캐릭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카메라 같은 것도 저기 500만원짜리 500만원이 없으면 당신 시켜요. 깨지고 망가지는 거야. 경찰에 돌던지 물대포 맞고 이러면 이거 그냥 커뮤니티에서 보내줘요. 이거 카메라 자체가 한 달에 통째로 사서 버려줍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냐면 주로 그런 거예요. 쌍꺼풀하고 코 수술한 여자들의 커뮤니티, 화장빨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옷 입는 소울 드레스, 그다음에 엄마들 이제 레몬 테라스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데서만 보내주는 거예요. 왜 보내냐면 간단하죠. 게임하다. 게임하려면 아이템을 마련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뭐 토론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릭터가 되는데 그때 저만큼 전 어차피 이끌 물었던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강기가 보여줬어요. 아시죠 그거? 근데 강기가 보여는 솔직히 말하면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젊은이들은 정보화 사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이 삽들고 산업화 사회에 있는 각하와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강기가 보면 이게 홈이 들고 이게 농경사회가 있는 거니까 이게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강달프를 만들어버려요. 신화로 속으로 버려버려요. 어울릴 수 있는 우리 편이 되는 거죠. 반지의 제왕 이렇게.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가상과 현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딱 보면은 모니터로 딱 보잖아요. 그럼 그게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고 싶고 자기들 보고 싶다고 바꿔요. 능동적으로 바꾸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가 지시하는 현실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영화는 우리가 보고 끝나지만 컴퓨터 게임의 서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익숙한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물대포 막 맞아가지고 춥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5, 6월이면 이게 저체온증 걸리거든요. 새벽에 물대포 맞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 춥습니다. 저체온증 걸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잠시 오토바이가 와요. 우비요! 막 끓입니다. 퀵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누군가가. 그다음에 김밥 같은 거, 배고프면 김밥이 나오죠. 뭐라고 써있냐면 몸은 여기 있지,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낙서지. 그래서 저는 그 몸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모니터에 붙었어요. 아이템은 보내줘야겠다. 몸이 전화 딱 걸어가지고 기기야 그냥 카드를 긁고 이거에서 김밥 딱 보내주고 그러니까 온과 오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명박 선생님 뭐 넘을다가 못 넘었잖아요. 그때 네티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면 네티즌들이 보고 있다가 바로 청와대 공격까지 썩었다고 딱 시켜버리잖아요. 오는 공격이 딱 그래요. 그다음 재밌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한번 시위 나갔다가 보통 이제 일상은 돌아오잖아요. 2, 3일 지나면 잊혀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은 딱 들어오면 그걸 또 봐요. 이게 계속 긴장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석 달이 바뀌었잖아요. 석 달 시위도 그게 뭐냐, 밤새 시위를 했어요. 그런 시위 없거든요. 고정적인 시위는 보통 10시면 끝나야 아무리 늦어도 우리가. 경찰하고 이게 암묵적인 게 있거든요. 영화도 딱 2시간 지나면 끝나죠. 드라마도 딱 2시간 지나면 끝나잖아요. 1~2시간 지나면 딱 끝나고 자살해요. 그럼 밤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TV 방송 못 봅니다. 영화 방송 못 봐요. 딱 밤새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게임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늘도 충혈된 눈으로 출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엄마 애들 숙제 받은 지 며칠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몰입도. 그 다음에 몰입도가 다른 게 뭐냐, 이게 들고 뛰잖아요. 들고 뛰면 이게 클로버필드입니다. 아까 3층 관찰자 시점 했지만 이거 1인칭 체험자 시점이에요. 내가 경찰한테 쫓겨다니면서 보는 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해상은 가짜라는 거 알아요. 다 연출된 건 아닙니다. 진짜는 뭡니까? 저해상이에요. 이것도 지하철 개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해상이거든요. 그게 리얼이에요. 완전히 클로버필드 효과입니다. 클로버필드 가서 핸드헬드 카메라로 찍은 거죠, 비디오. 보통 우리 장편 영화 볼 때 이 스펙타클 보러 가는데 이걸로 2시간 영화는 불가능한 건데 그걸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몰입도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몰입도가 있는데 그게 게임의 몰입도예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온라인과 뭐예요? 오프라인이 되는 겁니다. 시위가 안 끝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영화는 끝나지만 컴퓨터 게임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끝이 있어도 막 6개월인가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갑니다. 밤새 할 수 있는 건 바로 컴퓨터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시위는 그런 거였습니다.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하고 이렇게 뭐랄까 암묵적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노동절이지 않냐, 5월입니다. 카메라다니까 경찰 니네 오늘 저까지만 밀려줘라.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딱 간 다음에 일찍 끝내줄게. 막 돌 던지고 막 하면 왔다 갔다 하면 거기를 점령합니다. 그럼 이제 외치죠. 동지들 오늘 두째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갑시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지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컴퓨터 게임에서 지도자 없죠. 다 합력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시위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치의 시위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위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좌측이나 또 우측이나 이걸 갖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좌든 우든 간에 아직 산업혁명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놀이로서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있죠? 이쪽에 맨날 대모하는 사람들 있죠?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처럼 예컨대 또 이 사람들은 여기 정치에 아무 관심 없는 애들이 약간 한심하게 봐요. 약간 거기에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배운 여자예요 라든지 또는 이른바 개념 일이 있죠. 예를 들면 개념이 없는 거, 우리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운동 많은 애들 있잖아요. 대공하는 애들은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참 좋은데 문제는 얘들하고 근데 같이 술 먹고 싶진 않아. 이런 거예요. 너무 진지해요. 우리는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놀면서 진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지만 그것이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유의미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 중간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쪽은 가지 않아요. 절대 안 갑니다. 이쪽도 아니고 이게 중간지대거든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첩되는 게.
그 진지함과 할 일 없음이 중첩된 게 그러면 오락과 정치가 일종의 게임이잖아요. 이게. 오락과 정치가 중첩된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딱 보면 쟤들 놀고 있는 거예요. 쟤들 왜 놀고 있냐? 우측에서 딱 보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인구의 80%가. 그러니까 이명박이 뭐라 그랬습니다. 촛불 무슨 돈으로 샀는지 뒤져봐. 이런 거. 그러니까 둘 다 그거 자체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보기엔 촛불집 핵심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무정부주의적이고요. 국민 3개월 동안 국민 액티라는 거예요. 해방보이거든요. 국가 권력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근대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항상 현재를 희생해요. 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정부주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해방이에요. 지금 여기 해방.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가 약속했고 또는 자본주의가 약속했지만 결코 지키지 않았던 그 약속이잖아요. 그 지금 여기에서 완벽한 자율이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사람 없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 거기서 나눠먹고 재밌게 들고 이런 거죠. 완전히 그 국가 권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느낌들. 그야말로 그 종말론이에요. 즐거운 종말 있죠. 그 종말의 상황을 즐긴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옛날 노동, 산업혁명의 노동은 뭐예요? 노동과 오락 또는 여가가 분리가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일이 끝나고 공장문을 나오면은 그때부터 내 여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산직보다 뭐가 더 많아요? 상호직이 더 많고 재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근로자들 수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일하냐? 한마디로 컴퓨터 앞에서 일합니다. 아시겠죠? 컴퓨터는 근로 모드에서 오락 모드를 클릭한 거예요. 클릭, 일베 들어가서 놀다가 상자가 딱 오면은 클릭, 근로 모드. 다시 그 상자가 클릭해서 증권 있잖아요. 주식 값 좀 보다가 다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죠. 항상 그러니까 이제 중첩되고 그 자체가 파타피지컬한 거죠. 거기에 대한 사람의 취향이 생겨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정치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볼 때 촛불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역사를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거, 역사주의입니다. 텍스트문 할 때는 과거, 시간은 과거에서 올라와서 현재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미래로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기념합니다. 6.25든 아니면 5.18이든 피어 각자의 기억을 추억을 그걸 기념하고 현재 기리고 그들을 기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희생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해방된 미래를 향해서 우리 후손한테 더 좋은 물려주자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역사주의자 사고가 요즘에는 그게 아니에요. 중심은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땡기었거든요. 탄력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역사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서사를 창작합니다. 서사를 나중에 창작해요. 훨씬 각은 허구적인 거라는 거죠. 허구적인 거고 막 섞어서 리얼하고 가상을 막 섞어서 자기 서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들이 그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롤을 배역을 줘야 돼요. 배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으쌰으쌰 하니까 대통령이 사과하네? 도쇼 머스트 보고 예속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컴퓨터 게임에서 들어가면 내가 하게 되면 아주 미력한 양이나마 전체 스토리를 바꿔놨어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역을 줘야 돼요. 그 다음 그런 배역이 있을 수 있는 서사를 짜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거죠. 옛날에 무슨 칼 막스가 서사를 줬잖아요. 또는 누가 아담 스미스가 서사를 줬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서사를 창작하는 겁니다. 창작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종의 리얼리티 쇼라고 해야 되나? 지금 리얼리티 쇼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권은 걸 갖다가 이들이 갖고 있는 상당히 진지한 문제의식들을 못 본 거고 저쪽은 뭐예요? 거꾸로 저쪽은 이쪽이 갖고 있는 오락적 성격을 못 보고 뭐 할 겁니까? 오로지 위험하게만 보고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반반입니다. 오락반이고 그러니까 각하는 절반만 걱정하셔도 되고 나중에 과잉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쪽에서는 공격하는 거예요. 왜? 운동신문 그걸 자기들이 뺏겼거든요. 옛날에 저희 깃발 때문에 민중을 다운한 존재였는데 요번에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다 함께가 걔네들이 뭐 방송차 앞에 끌고 갔다가 욕 바가지를 먹었거든요. 니들이 뭔데 우리 지도하려거든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 이제 앙금이 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한계가 있어서 없습니다. 한계가. 간단해. 핵심은 뭐냐? 그 사람들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 광우병이랑 걸린 겁니다. 그거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개월 동안 우리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죠.
그 누구도 너희들이 약속했지만 너희들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오이기도 자유. 너희들이 약속했지만 한 번도 우리한테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너희들의 거짓 약속들을 우리는 스스로 실현했다는 거. 그 짧은 게 같아요. 일종의 부정부정적인 해방의 느낌이죠. 그런 것이 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은 이제 정당 정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정당 정치가 사실 위기입니다. 지금 안철수 현상 같은 게 계속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민주당이 참 힘들어하죠. 왜 그러냐? 국민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3의 또 다른 정치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뭔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정치죠. 그러니까 뭐 안철수가 실패를 하긴 했지만 지금도 뭐 신당 만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뭐냐 하면은 이 정당 정치라는 게 사실 산업혁명적인 정치거든요. 우리는 이미 탈산업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에 살고 있는 거죠. 산업화 이후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어떤 정치적인 참여 형태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불만을 느끼는 겁니다. 한나라당은 괜찮아요. 새누리당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보수주의자들이거든요. 둔감해요, 그것은. 아주 충실하게 도전적인. 근데 무슨 민주당만 해도 리버럴들이 예상은 이제 뭐랄까 앞서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닌 겁니다. 뭔가 안 맞는 거야, 이 정당 조직이라는 특징이. 그래서 뭔가 자꾸 기대하는데 그 뭔지는 몰라요. 그게 자꾸 안철수는 어떤 검증되지 않은 무리수사시 거기다 자꾸 투사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 자체가 뭘로 바뀌는 산업사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아날로그가 유일한 현실이었다면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된 혼합형 시대에 살고 있고 거기서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정치의식과 다른 종류의 정치적 욕망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가